왜? 자, 오늘 해야 되는 거요. 오늘 해야 되는 게 맨 앞에 6페이지에 있는 팀부터요. 숙제가 39페이지까지였나? 30 몇 페이지지? 39페이지 숙제는 다 해왔니? 우리 아가도 숙제 좀 한번 보러 갈까? 학부모 상담 주간이다. 잘하자. 자, 우병아 거기 앞에 보면 이그젠플 뭐 이렇게 막 시시한 문제도 있는데 좀 풀어봐.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쭉쭉 질문할게. 그리고 오늘 심야 시간까지 해서 39페이지까지 질문 완료해라. 채점은요? 맨 위에 답지가 붙어있죠? 숙제도 안 했는데요? 아니 어려운 걸 빼고는 풀었어야죠. 뭐가 주류관계는 어려워. 다 그게 그건데 오늘 심야 시간까지 39페이지 다 끝내? 네. 채점 몇 살이? 어디까지? 야, 얘 연필을 줘. 얘 아무것도 없잖아. 너 볼펜으로 풀어. 여기요, 쭉쭉. 아니,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숙제도 안 하고? 그때는 이거 안 가지고 여기도 안 풀었는데? 여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부터요? 여기? 저희는 쌤이 있었을 숙제. 유창아 숙제 다 했어? 왜 이래? 어? 생각으로 가는 거야? 어디까지 숙제했어? 그래도 이거 그래도 그건 풀었냐? 이 썩을 놈들아. 자, 보시면 우리 오늘 하셔야 되는 게 힘이거든요. 오늘 했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힘이요.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구장창 하고 있어. 자, 힘이라는 거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래서 힘이라는 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핵심 단어는 변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우리는 힘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힘을 줬을 때 모양만 바뀌는 변형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찰흙을 손으로 찔렀더니 찰흙이 찌그러졌어요. 이건 모양만 바뀌어요. 그리고 용수철에 힘을 줬더니 용수철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변형된 거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줬을 때 모양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힘을 줬을 때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사실은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운동 상태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어. 과학은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걔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니, 은교야?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거든? 얘 어떻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지? 운동 방향이랑 나랑. 그쵸.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라고 하는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만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어. 그중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만 방향은 안 바뀌어. 그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는 게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연직 상반 운동이 그래 라고 얘기했지. 되겠어?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런가 하면 방향만 바뀌게 힘주고 싶어. 민우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어. 방법. 반대로 힘을 준다. 반대로 힘을 주면 점점 느려진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힘을 더 주면 반대로 가서 그러면 방향만 바뀌어? 빠르게는 안 바뀌어? 빠르게 바뀌게. 방향만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라고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게 하려면 힘을 어떻게 주면 된다고 했어? 다이 어떻게 힘 주면 돼? 방향만 바꾸고 싶어. 빠르게 안 건드리고 싶어. 방법. 힘의 작용점을 바꿔요. 네,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가고 있는 물체에 방향만 바꾸고 싶어. 힘을 어떻게 주면 될까? 다른 방향으로 거기서 말하는 다른 방향은 무슨 방향인데? 날아가지 않는 방향. 그러면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나? 아니죠. 방향만 바뀌게 하려면 힘주나 어떻게 힘주라 그랬어? 운동 방향과 수직한 그렇죠.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방향만 틀 수 있고 빠르게는 안 건드려요. 되겠어?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방향만 바뀌는 무슨 운동할 수 있니? 등속 원운동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리는 이 운동이 대표적으로 방향만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물체가 A에 있을 때 이 물체는요 사실은 원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이야. 근데 이 방향은 못 가잖아. 왜?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힘 받아서. 그럼 그 힘이 어디로 작용하니? 접선과 수직한 방향 이 방향으로 힘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 또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와도요 물체가 실제로 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리로 쭉 가고 싶은데 글리 못 가죠. 얘 틀어져서 일로 오죠. 왜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매 순간 모든 지점에서 운동 방향과 언제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합니다. 그죠? 등속 원운동에서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들은요. 모두 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구심력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심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건드리고 방향만 바뀌는 힘이야. 너네 막차 타고 가는 거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어떻게 하면 빠르기만 바뀌어? 어떻게 하면 방향만 바뀌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방향만 바꾸려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게 등속 원운동이다. 기억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빠르기만 바뀌기 위해서 나란한 방향의 힘도 필요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도 필요하니까 이 두 개의 힘을 동시에 준다는 얘기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주면 된다는 얘기야. 뭐와 비스듬하면 돼? 물체의 운동 방향과.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힘을 주면 이 힘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어. 그래서 하는 대표적인 운동에 다이나 뭐 있어? 빠르기와 방향 다 바뀌어.
빠르게와 방향 다 바뀌어.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 빠르게와 방향 다 바뀌냐?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공을 비스듬히 던져서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공이 여기 쓰나 공이 운동하는 방향은 곡선일 때 항상 접선 방향의 물체가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왜 못 가?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중력이라는 힘하고 운동 방향이 비스듬합니다.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라갔다 내려와 방향도 바뀌죠. 그리고 느려졌다 빨라져 빠르기도 바뀝니다. 되겠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은요. 사실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야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그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도 그렇습니다. 진자 운동은 얘가 여기 A점에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중력하고 장력을 받으니까 그거에 합력을 그리면 합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데요. 그 합력이 실제로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비슷해요. 그냥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요. 힘이라고 하는 거 기본을 저거 내가 아는 거 같아. 그거랑 아는 건 다른 거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출석 면담에서 매번 물어봅니다. 힘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말고요. 과학적 정의를 얘기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야. 되겠어? 헛소리 하지 말고요. 자, 그중 모양만 바뀌는 경우,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세 번째,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힘을 줬을 때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날아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 공이 이런 식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그 공을 내가 야구 배트로 아무리 단단한 공이라도 치는 순간, 자,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순간 부딪힐 때 이 단단한 야구공이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모양도 바뀌고 날아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 상태도 바뀌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힘이라는 거의 전체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되겠어? 어떻게 힘을 줘야 운동 상태를 통제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벌써 5년 전이지만 5년 전에 민사 전문성 면접에서 얘 물어봤어요. 얘. 이런 거 물어봐요.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데 이러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힘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의 3요소를 표현해서 나타난다. 기억해. 힘의 3요소. 뭐 있어? 힘의 작용점, 또 방향, 크기요. 그래서 하나의 힘은 세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힘의 작용점이라는 걸 갖고요. 힘의 크기도 있고 힘의 방향도 있어. 자,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기호가 너네가 알고 있는 화살표라는 기호였어. 그죠? 화살표의 똥꼬가 뭘 나타내냐면 작용점을 나타내.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힘준 방향을 얘기한다 이 뜻이었다고요. 그럼 그중 선생님이 맨날 그리죠.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는 행위를 여기 칠판이 써, 여기 손이 써,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는 걸 화살표로 이 그림에 나타내려면 작용점 어디다 찍으라 그랬어? 그쵸. 힘을 준 애에다 찍는 게 아니고 힘을 받은 애한테 찍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요. 칠판에다 작용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힘받은 방향으로 화살표, 그래서 얘는 10N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되겠어? 항상 힘을 받은 애한테 작용점을 찍는 거다. 되겠어? 자, 근데 이런 하나의 행위를 할 때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잖아요. 그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힘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는 거의 반작용은 사실은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도 우리가 그림의 화살표로 표현하면 힘을 받은 게 손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야 그래서 작용이라는 힘과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이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는 거죠. 이해되지? 자, 이때 이거 합력 얼마? 합력 얼마? 미루야, 합력 얼마?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라고 해야 돼? 10이죠. 합력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만 그 합력을 구할 수 있어.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하는데 쓸 수 없어. 대표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합력 구할 수 없는 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작용한다면 얘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합력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A, B 두 힘의 합력이 0이에요. 그래서 힘의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힘의 평형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A와 B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고요. 여기에 있는 F1과 F2는 힘의 평형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야. 구별하는 게 맞아. 되겠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힘이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건 안 해도 되죠. 오히려 하나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 힘을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서 F의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서 Y축 방향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요게 세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힘은 F 코사인 세타만큼 이 힘은 F 사인 세타만큼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힘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힘으로 나누는 걸 우리는 벡터 분해해 이런 거 익숙해야 돼요. 특히 이 벡터 분해는 언제 써? 빗면에서요. 빗면에서 경사면의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물체가 빗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자.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물체는요. 실제로 여기서 몇 개 힘을 받게 해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몇 개 힘 받냐? 이 A라는 물체는 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가 씁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입니다. 되겠어? 중력이라고 하는 힘하고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이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으로 작용하는 힘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힘 때문에 얘가 마찰이 없을 때 아래로 싹 내려가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힘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늘 한 거 중력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합력이 중력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90도고요. 요 각도는 반드시 경사각이다. 맞지? 그랬을 때요. 요 힘의 크기가 바로 요 합력. 그죠? 요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늘 언제나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경사면을 콕 누르는 이 힘이 바로 mg 콕 눌러 세타인데 이거만큼 수직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얘 합력은 0이다. 그래서 알짜힘은 늘 경사면에서 요게 알짜힘이 된다.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R자임은 mg 쌍내려가 세타인데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우리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사면에서 물체의 질량으로 나눴을 때 모든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G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와 경사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각도가 클수록 가속도는 커지는 거고요. 각도만 일정하면 가속도는 일정한 등가속도로 내려온다. 알겠어? 이런 얘기였어. 됐지? 여기까지 하는데 무리 없죠? 자, 그렇다면 힘의 합력을 내가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요. 어떤 물체가요. 연직선으로부터요. 이렇게 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체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mg. 그리고 여기에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F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고 시작.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0이라는 얘기니까요. 됐어? 자, 두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려면 세 힘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이 나머지 하나의 힘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작용하고 있어서 합력이 0인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F값이 얼마죠? 불러. mg 탄젠트. 네. 여기가 mg이기 때문에 얘는 mg 탄젠트 세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힘은 얼마입니까? 얘도 mg로 표현하면 사인스 타분의 mg. 어허? 아, 예? 어? 예? 어? 코사인스 타분의 mg. 그쵸. 자, 이 t는 코사인 세타 분의 mg예요 라고 가는 게 맞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힘의 합력을 이 경우에 구해서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되겠어?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학 때 쭉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잊었을까봐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주고 있어요. 잘 못 들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서. 자, 이러한 힘에도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힘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의 종류가 4가지. 불러. 중력, 중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전기도 안 돼. 됐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정기력과 자기력. 그래서 총 됐어. 힘은 6종류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6종류로 얘기하는 이 힘을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 이거 출석면담 보러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됐어. 자, 9월 첫째 주부터 불려갑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출석면담 하러 불려갑니다. 지금 3월달 중순이죠.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됐어. 자, 그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을 분류할 때요. 힘을 분류하는 기준 2가지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이 6가지의 힘을 접촉해야만 작용하냐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냐라고 하는 접촉 유무에 따라 힘을 나눴었거든요. 그중 반드시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 3가지. 부력. 물에 접촉되어 있어야 부력받아요. 또 탄성력.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마찰력이 있었다. 이건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과 전기력과 자기력은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시 분류해 볼래요? 얘하고 얘로 분류한다고 치자. 기준. 저 3개의 힘을 저는 중력과 나머지 2 힘으로 분류할게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뭘까요?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기준이 뭘까? 이런 식으로 출석 면담에서는 나눠봐라. 또는 나눠놓고 이거 기준이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중력하고요. 정기력, 자기력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요. 중력은 항상 인력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정기력과 자기력은 인력 또는 형력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도 분류 가능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팍팍 하셔야 됩니다. 너무 관성적인 것들에 익숙하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힘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도 있다. 우리가 6개의 힘을요. 접촉 유무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보존되지 않니 이걸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되겠어? 그중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현진아, 보존력 3가지. 중력, 탄성력 3가지. 뭐 있냐? 아니요. 이 6개 중에 중력, 탄성력, 하나 더. 뭘까요? 안 들려. 전기력. 맞습니다. 이 3가지의 힘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고요. 이걸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와도 그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힘들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종가고 출석 면담에 갔을 때요.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힘이 이거 4개잖아요. 됐어? 이 4개의 힘을 3개 하나와 2개, 2개로 나눠서 그 기준이 뭔지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이게 2년 전 출석 면담 문제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4개의 힘을 3개 하나, 2개, 2개로 나눠라. 첫 번째 뭐야? 접촉 유무에 따라 나누면 3개 하나가 되죠. 또요.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유무에 따라서 나누면 2개가 됩니다. 됐어? 여기에 후력하고 마찰력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중학교 1학년 힘은 대단히 열심히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중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중에서요.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 중 첫 번째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왔던 힘이 마찰력입니다. 문제 푸는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된 힘이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이 있을 때요. 물체가 만약에 내려가고 있다면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경사면에서 물체를 끌어올린다면 됐어? 이때 마찰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되겠어? 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길 때와 위로 잡아당길 때 사용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25페이지 53번이요. 네, 맞아요. 자, 25페이지에 53번인가요? 근데 이거 등호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등 쓰면 안 돼요? 등 썼다가 네,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됐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길이가 3이야. 아니, 요 길이가 4야. 요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5란 뜻이겠죠.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10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19.6이라고 치자. 되겠어? 중력 가속도를 9.8로 도라는 뉘앙스겠죠. 그러면 19.6N은 2kg에 해당되는 힘이죠. 맞아요. 저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할게요.
되겠어? 2kg에 해당되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물체입니다. 자, 10kg짜리를 고정도르래랑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이름 모를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면 됐어?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 물체 A의 질량값의 범위는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A라는 물체가 이동하지 않기 위한 A의 질량의 조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얘는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스스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무조건 됐어? 자기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는 mg 쌍 내려가 세타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니 얘는 10kg에 해당되는 중력에 쌓인 세타가 5분의 3이죠. 그러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냐면 얘는 6kg만큼의 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2kg에 해당되는 힘만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마의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4kg에 해당되는 힘을 갖는 아이를 매달아 놓으시면 되겠죠. 됐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얘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지 않으려면 네, 여기에 질량을 4kg보다 크게 주면 되는데 얼마만큼 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가려고 그러면 요번에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됐어? 4kg에 해당되는 2kg에 해당되는 마찰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 몇 킬로를 매달면 되겠니? 8kg보다 크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에 해당되는 물체는요 4kg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kg보다는 작은 물체를 매달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한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알아둬야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 마찰력은 뭐에 의해 달라진다? 질량 맞춰. 아니 질량이 아니지. 마찰력은요. 첫 번째, 표면이 뭐 할수록?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라고 하는 표면의 거칠기를 우리는 뮤라고 쓰고 마찰계수라고 합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마찰계수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기 어디 화장실? 자, 마찰 계수가 뮤입니다. 그러면 마찰 계수가요 0.3일 때가 있고 0.1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0.3이 훨씬 더 거칠다는 표현이죠. 알죠? 그럼 마찰력은요 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결정된다. 자, 두 번째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그렇죠. 무거울수록이라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무거울수록. 자, 사실은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마찰력을 만들어요.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돼서 마찰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N이라고 쓰고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0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중력과 속도가 10이에요. 얘는 100으로 수직항력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얘를 이 방향으로 100N의 힘으로 당긴다고 치자. 이 각도가 30도라고 친다면 사실은 얘는 수직항력이 100이 아닙니다. 왜? 이 방향으로 50의 힘이 작용하니까 실제로 바닥을 누르는 힘은 100이 아니고 50이 작용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50만큼의 마찰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물체인데 꼬맹아 하나는요 뉘어놔요. 하나는 세워놔요. 마찰력 누가 큽니까? A가 커요? B가 커요? 아니면 같아요? 수직항력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같은 물체라면 그래서 접촉 면적이 넓던 좁던 상관없이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 접촉 면적은 상관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찰력이라는 건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결정된 마찰력은요. 그래서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알죠? 마찰력의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정지 마찰. 그쵸. 멈춰 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과 최대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과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 작용하고 있는 운동 마찰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 궁금해요. 실제로 물체가 멈춰 있을 동안이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얘 지금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요. 내가 10N의 힘으로 당깁니다. 얘 마찰력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요 20N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럼 마찰력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은요 외부에서 10N의 힘을 주면 10만큼, 20N의 힘을 주면 20만큼, 30N의 힘을 주면 30만큼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은 이걸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정지 마찰력은 이때는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시면 그 힘이 곧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외부에서 주고 있는 힘만큼 정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무한대로 힘을 줘도 안 가? 그렇진 않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가겠죠. 자, 그럼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지 마찰력이요. 이거 얼마예요? 그걸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으로 곱한다. 이때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가 된다. 알겠어? 거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얘한테 40N의 힘을 줬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주는 순간부터 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되겠어? 그 운동 마찰력을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꼬맹아 항상 같은 물체가 바닥에 있더라도요.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는 무조건 다릅니다. 물체가 멈춰 있을 때 느끼는 거칠기 하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느껴지는 거칠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 정지되어 있을 때 마찰 계수가 운동할 때 마찰 계수보다 훨씬 무조건 큽니다. 왜 클까요? 이게 바로 자소서 주제입니다. 왜 클까? 되겠어? 그래서 선배들은 이걸 씁니다. 선배들은 이걸 씁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움직일 때 운동 마찰력이 훨씬 작아요. 작아지는 이유가 수직 항력이 바뀐 게 아니고 마찰 계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의 차이가 뭔데? 이거를 탐구해서 쓰는 게 아이들 마찰력과 관련된 자소서 주제입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되겠어? 네, 이런 것들. 되겠죠?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다. 자,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 중 대표적인 두 번째가 바로 탄성력이다. 탄성력은요,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으로 이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탄성체라고 합니다. 용수철, 고무줄, 하다못해 선생님 피부. 됐죠? 왜? 맞는데? 되겠어? 이거 탄성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물체들 중에 가장 특별한 애가 있다. 그게 바로 용수철이다. 용수철은 그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을 만들 수 있다. 이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더라.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데? 라고 하면 하나의 용수철은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변형된 길이가 언제나 뭐하니? 비례해요. 그래서 A라는 용수철에 10N의 물체를 매다니까 10cm 늘어났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10N짜리 물체 하나 더 매달아서 20N이 되면 20cm 늘어나요. 하나 더 매달아서 30N을 만들면 30cm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와 변형된 길이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게 바로 용수철입니다. 근데 고무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저걸 못 만들어요. 고무줄은요, 처음에는 10N짜리 물체를 만들면 확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10N을 추가로 매달면 같은 길이만큼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게 용수줄입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외부에 작용하는 힘하고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무줄 저고를 만들 수 없어.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런 책에서 그냥 고무줄을 잘라서 붙여서 마치 용수철처럼 문제가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고무줄로 저걸 못 만듭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 용수철 저울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요. 그럼 용수철은 변형된 길이와 늘어난 길이가 비례한다 그랬는데 A 용수철도 있지만 B 용수철도 있잖아요. 그러면 B 용수철에다가 내가 똑같이 10N짜리를 매달면 똑같이 10cm 늘어나요? 아니요. 얘는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얘는 2cm밖에 안 늘어나요. 하지만 얘도요, 10N짜리 하나 더 매달면 2cm가 아니고 4cm가 늘어나는 겁니다. 10N짜리 하나 더 매달면 그래서 6cm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수철이 용수철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변형된 길이가 이렇게 비례하는데 용수철마다 단단한 정도가 달라서 같은 10N의 힘을 줘도 변형된 길이가 용수철마다 달라. 그죠? 어떤 애는요, 됐어? 어떤 애는 같은 힘을 줘도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고요, 어떤 애는 같은 힘을 줬을 때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죠. 그러면 우리 샤프 같은 곳에는요, 똑같은 힘을 줘도 잘 변하는 애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힘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니 사람들마다 용수철에 됐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정도를 표현한 게 바로 용수철 상수다. 이거 만들자. 그러면 A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니? 현준아. 얼마? 자, 용수철 상수는요, 그 물체를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 A는 10N의 힘을 줬을 때 10cm 늘어나죠. 그러면 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몇 N의 힘이 필요하니? 그래서 얘는 용수철 상수가 100N/m라는 얘기야. 그리고 단위 얘입니다. 요번에 물어보래서 자꾸 단위 물어보죠. 햄보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도 너네 만들어봐. 됐어. 자, 유천아, B의 용수철 상수, 얘는 10N의 물체를 매달면 2cm 늘어나는 용수철이야. 그럼 용수철 상수 얼마? 그렇죠. 얘는 500Nm/m입니다. 그러면 A에 비해서 B의 용수철 상수가 5배 커요. 무슨 뜻일까? 5배 단단해, 잘 안 늘어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영재 탈락하고 지금 세종 가고 간 형아가 썼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용수철 상수를 결정하는 건 뭘까? 그래서 걔는요, 철사를 사다가 용수철을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20cm 안에 10번만 듬성듬성 감았을 때와, 됐어? 네, 같은 길이의 안에 감은 걸 훨씬 더 촘촘히 감았을 때와, 그리고 감는데요, 요거 지름이요, 지름을 좁게 했을 때와 지름을 넓게 했을 때, 됐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걔는 지름, 그 다음에 같은 그 길이 안에 감은 횟수, 그리고 철사를 다르게 해서 철사의 두꺼운 정도,
이 중에서 용수철 상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이걸 자소서 주제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소서 주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길이 안에 촘촘하게 훨씬 더 많이 갚는 이게 더 용수철 상수의 기여도가 크냐 아니면 지름이냐. 그래서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물리 자소서에서 탄성 계수와 관련된 자소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되겠어? 은규야, 분력을 살짝 일어나야 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탄성 계수를 알면요,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질량을 모르는 애를 매달아 놔도 늘어난 길이만 알면 이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왜요? 탄성력이라는 거 F는 KX니까. 그래서 용수철 상수를 알고 변형된 길이를 알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자,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x축은 변형된 길이고요, y축은 kx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맞죠? 항상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를 얘기했다.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 얘기했다고? 이거는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외부의 힘으로부터 받을 일, 바로 뭘 얘기하니? 탄성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2분의 1 kx 제곱 x 곱하기 kx 하시던지 아니면 2분의 1 fx로 쓰던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겠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저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요, 그 용수철에 10N의 힘을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대요. 그러면 용수철을 반으로 잘라서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얼마야? 5cm죠. 왜요? 사실은 10N짜리를 매달면요, 용수철 10cm가 늘어난 건 여기가 늘어난 게 아니고 모두 다 일정한 간격씩 늘어난 겁니다. 그걸 다 더해서 10cm가 된 건데, 이때 10N을 매달면 얘도 10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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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위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서요, 같은 길이만큼씩 분간격으로 늘어나요. 그걸 다 더한 게 10이란 얘기예요. 근데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면 늘어나는 간격의 개수가 줍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길이가 5cm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럼 보면 내가 이걸 반으로 자르는 순간 원래 얘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죠? 그럼 반으로 잘랐을 때 얘 용수철 상수는 얼마가 되는 거니? 반으로 자르면 얘 용수철 상수는 얼마가 되니? 이거 2K 되죠. 왜요? F는 KX인데요,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니까 늘어난 길이가 절반밖에 안 돼. 그 이유는 뭐야? 같은 힘을 줬는데 용수철 상수가 2배라서. 알겠어? 그래서 길이를 자르거나 더 길게 하는 순간 용수철 상수가 바뀌어. 그럼 꼬맹아, 우리요, 이 용수철 잡아당기면 얘 띵띵띵띵 단지동으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용수철의 단진동 주기요, T는 2파이를 잘 걷는 코리아 워더. 되겠어? 그러면 이때 얘가 움직일 때 주기와 이거 반으로 잘랐을 때 주기는 누가 더 길어? 이 얘기잖아요. 안 잘랐을 때 하겠죠. 네. 실제로 안 잘랐을 때고요, 자르면 용수철 상수가 2배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파이 2K분의 M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은 길수록 주기가 짧다. 그래서 용수철은 길수록 주기가 짧다. 그래서 짧아지면 주기는 짧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너네 제대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용수철과 관련된 문제 중에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100명이 질문하는 문제죠. 자, 21페이지 34번이요. 21페이지 34번이요.
21페이지 34번 보시면 용수철과 관련된 탄성력 문제고요. 탄성력 문제에서요.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은 용수철 3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용수철이 각각 원래 길이가 20cm여서 이거 20, 이거 20, 이거 전체가 40이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체를 놓고 손을 치우는 순간 이 물체가 x만큼 아래로 내려갑니다. 됐어?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바닥으로부터 이 용수철, 이 물체의 높이까지가 거리가 얼마니? 요거 문제예요. 근데 A도 B도 C도 같은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용수철 상수 보고 상관없어. 이 물체에 손을 놓으니까 물체 무게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내려왔다며. 그랬을 때 얘가 압축된 거리가 x라며. 그럼 꼬맹아, 위에 있는 A, B가 늘어난 길이도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니? x만큼 늘어나야죠. 그래야 x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A, B의 용수철은 x만큼 늘어나서요. 얘네들은 탄성력을 어디로 갔냐면 A, B는 위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깁니다. F만큼씩. 근데 밑에 있는 용수철 C는요. 압축됐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 이 방향으로 적용한단 말이야. 똑같이 F요. 그럼 보이세요? 세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모두 다 F로 같은 크기로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니 세 개의 탄성력을 합한 값이 됐어? 늘어나다 멈춘 이유가 뭐예요? 물체의 무게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세 개의 탄성력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때 물체는 1kg라고 그랬으니까 10N이겠죠. 그러면 용수철 하나당 작용하는 탄성력은 3분의 10N이겠죠. 됐어? 그럼 3분의 10N이 되기 위해서 몇 cm 늘어나야 되니? 이거 묻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0.5kg짜리 다시 말해서 5N의 힘을 주면 얼마 늘어나는 거냐면 3cm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0N의 힘을 됐어? 받으려면요. 몇 cm 늘어나야 됩니까? 이러려면 2cm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용수철 두 개가 2cm씩 내려오면 얘는 2cm씩만큼 압축됐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20cm인데 2cm만큼 압축됐으니까 이 공의 높이는 18cm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접촉할 때 작용하는 마지막 힘 뭡니까? 부력입니다. 접촉할 때만 작용하는 힘 부력이 접촉해 있을 때 작용하는 힘 마지막입니다. 자, 부력은요 반드시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그래서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력은 반드시 유체 속에 있어야 되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러한 부력이라는 건요. 이렇게 유체 속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요. 이 물체가 이렇게 물속에 정지되어 있다면 이 물체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부력입니다. 그래야 여기 정지되어 있을 수 있죠. 됐죠? 자, 근데 중력은 뭐 때문에 생겨요? 아니, 부력은 뭐 때문에 생겨요? 부력은 중력 때문에 생깁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부력도 안 생깁니다. 부력이라는 게 생길 수 없습니다. 부력은 무조건 중력 때문에 생기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입니다. 우주에 가면 부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내가 실제로 측정하고 싶어요.
물체의 부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용수철 있습니다. 용수철의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정지할 때까지 기다렸어. 그러면 정지되어 있을 때요. 이 물체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예를 들어 100N이라고 치죠. 중력과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서 멈춰 있는 거겠죠. 그러면 탄성력도 10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얘를 그대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다고 치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는 순간 얘는 이쪽 방향으로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럼 이때 변하는 건 뭡니까? 부력이 생기는 순간 변하는 게 중력입니까? 탄성력입니까? 뭐가 바뀌어요? 탄성력만 바뀌죠. 중력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탄성력의 크기를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바뀌어서 보니까 40N 됐다고 치자. 그럼 부력이 얼마나 얘기예요? 60이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부력은 공기 중에서 측정된 탄성력의 크기에서 물속에서 측정된 탄성력의 크기를 빼시면 그 자체가 부력이겠죠. 맞죠? 이게 부력입니다. 근데요, 내가 이 실험을 할 때요, 얘를 넣기 전에 비커에 물이 있는 데서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안진뱅이 저울 위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 저울의 눈금이 얼마를 가리키냐면 100N을 가리켰다고 치자. 자, 그 상태로 내가 됐어 물체를 물속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저울의 눈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직 물체가 땅바닥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자, 비커의 바닥에 물체가 닿지 않았어도 얘를 넣는 그 순간 저울의 눈금이 바뀝니다. 그럼 평형이 됐을 때 저울의 눈금 얼마일까요? 은교 얼마일 거니? 100이었던 눈금이 얼마 될까요? 100이 40으로 바뀌어? 얘 넣으면 더 무거워지니 더 가벼워지니? 이 눈금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얼마요? 얼마 돼요? 커지는 거 맞습니다. 얼마 될까요? 160. 됐어. 얘가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물에 넣을 때요. 얘는 100이 아니고 160으로요. 60만큼의 눈금이 커집니다. 자, 다시 말해 뭐만큼 커지니? 정확하게 물에서 받는 부력만큼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죠. 왜요? 그건 부력이라는 건 물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라면 그거의 반작용. 물체가 물을 부력받은 만큼 추가로 누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저울을 누르기 때문에 항상 물체가 받는 부력만큼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커져요. 그럼 집에 가면 저울 하나씩은 다 있겠죠. 거기다가 커다란 물을 담아놓고요. 거기다가 손가락 하나를 쭉 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손가락이 받는 부력만큼 제품계의 눈금이 증가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요. 실제로 바닥에 닿지 않아도 이 저울의 눈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작용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자, 근데 부력을 굳이 이렇게 재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부력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르키메데스의 힘. 됐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그 사람이 됐어? 부력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했잖아요. 자,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이 이렇게 꼴딱꼴딱 채워져 있는 비커에 물체를 여기서 넣어보시면 그 물체가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넘칩니다. 정확하게 같은 부피만큼 넘치겠죠. 그랬을 때 넘친 물에 뭐만큼이 부력일까요?
넘친 물의 무만큼이요. 넘친 물의 무게가 곧 물체가 받고 있는 무력의 크기입니다.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정확하게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 때요, 물을 넘치게 해서 넘친 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무게를 재시면 그만큼이 얘가 받고 있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되겠어? 정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요, 바로 그래서 물의 무게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요, 질량 구하는 식 배웠죠?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 구하는 식. 질량은? 질량은 뭐? A분의 V? 뭐죠? 자, 우리 질량 구하는 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질량은? 이 개놈의 새끼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요. 와, 띠벙한 새끼들, 병신 새끼들, 이런, 와.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질량은요, 로브이라고요, 이 새끼들아. 질량은 로브이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의 밀도가 5야. 그리고 부피가 2야. 그러면 얘는 질량을 따로 잴 필요 없이 계산해서 그럼 질량은 10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되겠어? 질량은 로브이야. 그러면 무게는 로 V G죠. 됐어? 로 V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기억나니? 그러면 이런 물체가 놓여 있을 때요, 스펀지를 누르는 얘의 압력이 얼마입니까? 스펀지가 받는 압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면적 A로, 자, 이 물체의 무게를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 알아보자. 받는 힘은요, 압력에다 면적 곱하면 된다. 맞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물체를 놓을 때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그 물체의 무게만큼이죠. 근데 우리 무게를 로 VG라고 했고요. 이때 부피는 아랫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랫면적이 A고 높이가 H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면적분의 힘도 되지만 로 GH라는 방법으로도 압력 구한다. 그래서 로 GH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에다가 잠긴 깊이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 속에다가요, 원통형의 물체를 놓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아랫면적, 윗면적 A, 높이 H, 윗뚜껑이 가라앉아 있는 수심의 깊이 H1, 아랫뚜껑이 잠긴 수심의 깊이 H2. 그랬을 때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압력은요, 항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해요. 항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압력을 받습니다. 자, 그죠? 윗뚜껑을 누르는 압력은요, 윗뚜껑보다 위에 있는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압력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윗뚜껑이 받는 압력 P1은요, 바로 로 뭡니까? GH1. 됐어? 그 압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윗뚜껑을 누르는 힘 나옵니다. 그쵸? 자, 아래 뚜껑이 받는 압력도요, 아래 뚜껑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해요. 아래 뚜껑은. 근데 아래 뚜껑에 작용하는 압력도 로지 H2고
됐어.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시면 힘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꼬맹아, 윗뚜껑을 누르는 힘이 세겠냐, 아랫뚜껑을 밀어 올리는 힘이 세겠냐?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힘이 훨씬 셉니다. 왜? 수심이 훨씬 더 깊으니까. 알겠죠? 이 힘이 무조건 큽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잼이 되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 방향으로 알자임을 받습니다. 얘가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윗뚜껑에 작용하는 힘에서 아랫뚜껑에 작용하는 힘을 빼세요. 그게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똑같은 걸 로지 A로 묶고요. H2에서 H1을 빼시면 이게 부력이 돼요. 이때 H2에서 H1을 빼면 물체의 높이 H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로지 AH가 되죠. 근데 AH가 뭐라고요? 부피라고요. 그래서 이걸 V로 바꾸시면 돼요. 정지 상태라서 저기 질량이랑 똑같네. 네.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됩니까? 보시면 로브이지죠. 바로 뭐 재는 공식이야? 무게 재는 공식입니다. 누구의 무게를 잰 겁니까? 우리는 이 로가 누굽니까? 물체의 밀도일까요? 물의 밀도일까요? 수압을 만든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부력은요, 물의 밀도에다가 그래서 물속에 잠긴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잠긴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가 부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때요. 그래서 네, 계산할 때 그 물체가 잠기면서 잠긴 만큼의 물의 무게를 재시면 그 자체가 부력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요. 로 뭡니까? 부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뭡니까? 로 제로 V G 물의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에다 중력가속도 곱하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 하나 물어볼게요. 물의 밀도 얼마? 물의 밀도는요, 1기압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얼마다? 1이다. 단위요. 그람 퍼 센티미터.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근데 우리 알아요? 물리는 무조건 표준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로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꼬맹아,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랑 같은 거니? 0.0 아닙니다. 이거 1000kg 퍼 세제곱 미터와 같은 겁니다. 왜요? 1세제곱미터가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g이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물의 밀도는 1000kg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셔서 부력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오세요. 자, 39페이지 85번. 이거 근사값 답지 근사값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 네, 약간 근사 쳐야 돼요. 0.77812 나왔거든. 네, 약간 근사 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은 얘가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정되어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2분 줍니다. 오늘 다래끼가 자주 오시는. 아니야. 다래끼가 아니고 영층이래 영층. 벌써 있는 것 같아. 응? 벌써 있는 것 같아. 어레 쏘일 것 같지? 네. 내가 봤을 때 눈을 감았다 떴다가 되게 불편해. 자, 봐. 고맹아. 여기서 F의 힘으로 당기면 이 실이 같은 가닥인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는 힘도 F, 이쪽에서 당기는 힘도 F. 그래서 사실은 이 실이 이물체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면 이 두 개를 합한 EF의 힘으로 얘를 당기고 있어요.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개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그 다음에 장력 EF와 그리고 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체의 무게에서요 부력을 빼셔야 EF의 힘이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설계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물체의 무게요 로 VG고요. 부력은 로 제로 VG고요. 요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EF란 뜻이죠. 자, 근데 문제 있어요. 물의 밀도가 8.94입니다. 됐어. 구리의 밀도가요 8.94g/세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얼마냐면 부피는 20세제곱센티미터예요. 됐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니? 세제곱센티미터는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8.94 곱하기 20 얼마? 894 곱하기 2니까 17.88. 어? 아니지. 178점. 1700 1700 야 곱하기 2를 왜 못하는데? 170원이에요. 8.94잖아요. 근데 20 곱하고 8.94에다가 20을 곱하면 178. 89.4구나 89.4에다가 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428 290 어? 아, 예, 맞아요. 298 178.3입니다. 28 26 예. 됐어? 178.8g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얘 몇 킬로그램이니? 0.1788kg이야.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 얼마를 곱하면 되니? 9.8. 이게 물체 무게야. 알겠어? 9.8을 항상 킬로그램에다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g/세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20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물의 질량이 20g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0g이니까 0.02kg이죠.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 9.8을 곱하시면 물의 무게가 돼요. 그걸 빼시면 됐어? 이게 EF 값이야.
됐어. 그러니 이걸 2로 나누셔야 F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어? 뒷부분은 단순하게 산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부력의 정체구나. 되겠어?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봤던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요. 마찰력, 탄성력, 부력이요. 그래서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12월 말에 했었고요. 오늘 3월 중순에 한 번 더 했고요.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유일한 힘 뭡니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일한 힘이 뭡니까? 중력입니다. 중력의 원래 이름 만유인력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질량 때문에. 되겠어? 그러니까 A라는 물체의 질량이 10kg라고 치자. B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을 1kg라고 치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m라고 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는요. 서로를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하고요. A가 B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은 크기나 B가 A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은 크기나 이 힘 같아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됐죠? 그랬을 때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요. R 제곱분의 GMM으로 구하죠. 됐죠? 요만큼의 힘을 받는 거야. 자, 근데 질량이 커도 너무 큰 이 A라는 아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구죠. 그리고 질량이 너무 작은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난 거죠. 나. 그러면 지구와 나 사이에도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나와 지구 사이의 거리 R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를 재야 정확한 거리인데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 거에 비해서 나의 무게중심까지는 1m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는 숫자. 그래서 천체에서의 반지름은 천체 반지름을 집어넣다. 거리는. 됐어. 자, 천체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과 나의 질량을 곱한 값이 내가 지구로부터 받는 무게가 된다. 이기죠. 그랬을 때 이거 M을 날리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외우는 9.8이라는 중력가속도의 정체야. 9.8이라고 하는 중력가속도의 정체는요.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을 곱한 값이다. 이게 중력가속도의 정체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구는 9.78 얼마 나오는데 무한소수라서 반올림해서 9.8이라고 우리가 한 거고요. 그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 번 더 반올림해서 10이라고 놓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달에 가면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달의 질량을 곱하기 때문에 이 값이 지구의 중력가속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똑같이 1kg짜리 무게를 지구에서 구해. 그러면 1kg 곱하기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곱해야죠. 달에서 무게를 구해. 그럼 1 곱하기 달의 중력가속도인데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유는 중력가속도가 달라서 그렇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요. 그 자체가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입니다. 마지막. 지구는 타원체라서요. 자, 실제로요. 지구의 중심에서 극지방까지의 반지름의 크기가 지구의 중심에서 적도까지의 반지름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적도의 반지름이 훨씬 길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A요. 오수민 정신 차려. 여기 있는 사람 B요. 여기 있는 사람 C요.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각각의 위치에서 무게를 쟀더니 위아더 월드 600N이 됐다고 치자. 이해되니? 그럼 실제로 누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니?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C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 다음 B고 그 다음 A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반지름이 짧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큽니다. 얘는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보죠. 여기는 중력 가속도를 5로 보죠. 여긴 중력 가속도를 2로 봅시다. 됐어? 반지름이 다르니까. 그러니 됐어.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C라고 하는 애 A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중력 가속도 10 곱해서 600 떼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60kg인 I였던 거죠. 그쵸? B는요, 질량 모르는데 중력 가속도 5 곱했더니 60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120kg란 뜻이죠. C는요, 질량을 모르는데 중력 가속도 2를 곱해서 60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질량이 300kg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중력 가속도와 반지름 사이의 거리도 인지하면 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요. 자, 14, 15페이지에서 질문. 됩니까? 넘기죠. 자, 16, 17 질문. 없어요. 넘기겠습니다. 18, 19페이지에서 질문. 23? 자, 23번 보시면요. 이거 모든 말에서 다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자, 꼬맹아. 이거는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꼬맹아 줄다리기 할 때요. 어떤 팀이 이겨? 왜 이겨? 이거 신기하게도요. A가 줄을 잡고 당기고 있고요. B가 줄을 잡고 당기고 있어요. 자, 이때요. 실로부터 받는, 줄로부터 받는 장력은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똑같죠. 똑같죠. 무게가 높고 실의 장력은 똑같아요. A가 100N의 힘으로 당겨도요. 그래서 같은 장력이 있기 때문에 B도 실로부터 100N의 힘으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되겠어? 그러니 자, A가 줄로부터 받는 장력이나 B가 줄로부터 받는 장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순간 실은 끊어집니다. 근데 이 새끼 왜 안 가요? 얘 왜 안 가? 힘 받았으니까 가야 되잖아. 자, 이대로 버티고 있다? 안 가는 이유는 뭐니? 장력만큼 얘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됐어? 얘 마찰력이 작용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80kg짜리고 이 사람은 60kg짜리 사람이라고 치자. 누가 더 오랫동안 버티겠니? 누굽니까? A요. 왜? 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얘보다 훨씬 더 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는 거죠. 얘는 80kg이니까 800입니다. 얘는 60kg이니까 600입니다. 그러니 바닥면과 거칠기가 똑같기 때문에 마찰 개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훨씬 더 잘 버텨요.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장력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의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같이 이 사람이랑 당겨주면 어떻게 될까? 얘만 움직여요. 내가 여기서 당겨도 A만 끌려옵니다. 근데 A, B를 동시에 적은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쪽에서 당기지 말고요. 앞쪽에서 빵 하고 당기세요. 얘네들은 지금 수평으로는 힘의 합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직 방향으로 힘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수직 방향 이 방향으로 당겨주면 그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끌려옵니다.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게 둘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18, 19페이지 질문 없어요? 다른 거? 29 있긴 한데 29는요. 꼬맹아 이거 답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답지 잘못된 거예요. 12에서 그런 네, CBA가 맞습니다. CBA가 맞습니다. 되겠어? 네, 항상 각도가 큰 쪽. 실이요. 어떤 물체를 매다는데요. 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실의 각도가 같다? 그러면 이 두 힐의 장력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매달려 있어. 이 각도는 30도고 이 각도는 60도야. 각도가 큰 쪽이 항상 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자, 20, 21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끝낼게요. 없어요. 자, 39페이지까지 다음 시간까지요. 숙제 안 해오시면 밖에다가 세워놓고 수업합니다. 알겠어? 39페이지까지 마무리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3번에 걸쳐 드리는 숙제입니다. 됐죠? 네.